자, 이번에는 과학기술 4 지문이고요. 우주로 떠나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문제 먼저 안 볼 거야. 바로 본문에서 봐볼게요. 1문단.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1문단. 그쵸? 볼게. 뭐 소개하는지 잘 잡아볼게. 50일 폐급비. 내가 처음에 이 지문인데 처음부터 열받았어. 뭐야 이게?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 즉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다. 역시 이딴 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머리 털어나온 거 처음 들어봤어요. 적어도 우리 뭐라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 행성이다. 그쵸? 행성이다. 최초로 발견된 근데 외계 행성이네요. 그쵸?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 그리고 즉 재진술이죠. 같은 말이죠.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행성인데 결국은 51 폐급 B가 행성인데 그 행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적인 게 어떻게 나와 있어? 다른 별 주위를 도는 이라고 하는 꾸며주는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기는 해요. 그쵸? 자, 기본적으로 51 폐급 B가 만약에 중심 소재라면 얘 뭐 하는 애다? 다른 별 주위를 공전하는 애다라고 도는 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쵸? 근데 외계 행성의 발견은 천체 물리학의 세 분야에 열었고 나왔어요. 자, 다음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가 뭐야? 외계 행성의 발견이에요. 그쵸? 그 외계 행성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51 폐급 B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는 외계 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은 걔고 이러한 외계 행성의 발견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외계 행성의 발견, 천체 물리학의 세 분야를 열었고 행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나왔다라고 해서 그 사건의 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51 폐급 B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의 발견, 이게 동일한 표현이 외계 행성의 발견이긴 하죠. 이러한 외계 행성의 발견에 사용된 시선 속도법은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모항성의 운동을 감지하여 추정한다. 자, 이것을 발견하는데 시선속도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사용됐고요. 시선속도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된 아니지. 그 시선속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발견에 사용된 시선속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여서 추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추정하는데 뭘 추정해? 이 방법은 이렇게 추정한다인데 뭘 추정해? 행성의 존재와 운동.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하는데 이 방법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쵸? 행성의 존재와 운동이라고 하는 거 51 폐급 B의 발견 51 폐급 B의 존재와 운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결국은 추정을 하는데 그럼 결국 그것을 추정을 하는데 그것을 추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뭐예요? 이 시선속도법이라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핵심은 뭐야? 모항성의 운동을 감지함으로써 추정하잖아. 그죠? 그럼 51 폐급 B라고 하는 것도 모항성의 운동을 감지하여 추정을 했을 거예요. 그 존재와 운동을. 맞습니까? 맞죠? 자, 일단 우리 1문단에서 구체적으로 뭘 중심 소재로 잡고 있지? 51 폐급 B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포함한 외계 행성의 발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했던 이 시선 속도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중심 소재인지 사실 명확하게 잡기는 어려워 보이긴 해요. 어디서 잡으면 돼? 이 문단의 시작 단어. 그게 1문단과 2문단을 연결하고 있으니까.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뭘로 시작합니까? 시선 속도법. 얘에 대해서 상수를 할 거야. 그러면 1문단에서 2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에게 상수라고 있는 그 개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개념이 1문단에서 어떻게 소개된 애인지 분명히 잡고 가야 되는 거죠. 시선속도법이라고 하는 거 무엇으로서 우리가 잡고 읽어 나가야 돼요? 51 폐급 B와 같은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데에 사용된 방법.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함으로써? 모항성, 즉 그 행성이 돌고 있는 그 모항성의 움직임을 통해서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일단 그 바탕 위에서 읽어 나가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그걸로 시작하니까 그것을 적용하기 가장 단순한 경우
그 방법을 적용하기 가장 단순한 경우 등속 원운동하는 단 하나의 행성만이 항성 주위를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에서 공전하는 경우이다. 자, 일단 경우예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우라고 하는 것이 일문화에서도 소개를 했던 그 시선속도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단순한 경우예요. 등속 무슨 등자일까? 같을 등자예요. 같은 속도로 원운동을 하는 단 하나의 행성. 그러니까 이 시선속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존재와 운동을 어떻게 추정한다고 했어요? 그 행성이 도는 항성, 모항성. 그것을 통해서 파악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그 경우가 지금 단 하나의 행성이 모항성 주위를 같은 속도로 원운동하는 그 경우, 관찰자를 포함하는, 그럼 관찰자, 이 행성, 관찰자가 있는데 그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에서 공전한다. 그럼 공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찰자 포함하는 면에서 공전한다는 것은 관찰자 여기 있고 그것을 포함하는 면에서 공전한다? 뭐 일단 그런 경우가 시선 속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기 가장 단순한 경우라고 일단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가장 단순하면서 또는 이러한 단순한 경우를 통해서 그 시선 속도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아빠가 아이의 두 손을 잡고 빙글빙글 아빠 주위로 원을 그리며 돌리는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왜 비유해요? 보다 더 독자가 시선 속도법이 적용하기에 이제 단순한 경우를 설명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독자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상황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비유하고 있는 거지. 깨르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쵸? 어지러워. 자, 이때 두 사람, 아빠와 아이 각각의 질량 중심, 각각 질량이 존재하고요. 그 질량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각각의 사람에게 존재하는데, 그것은 두 사람을 합한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같은 주기로 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 두 사람 각각의 질량 중심이 어떻게 도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같은 주기로. 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이클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질량 중심, 두 사람 각각의 질량 중심이 뭘 중심으로?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에서. 자, 이때 아빠와 아이 각각의 질량 중심. 자, 지금 우리 뭐 읽고 있어? 지금 아까 그러한 상황, 아이가 아이의 손을 잡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읽고 있고, 그 상황을 설명함에 있어서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설명 왜 하고 있다? 뭘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선속도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선속도법, 아까 행성, 항성 간의 관계, 그리고 그 행성의 움직임, 행성의 존재와 그 운동을 결국 항성, 모항성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분명히 잊지 말고 있어야 돼요. 아빠와 아이 각각의 질량 중심, 그 각각 아이와 아빠가 갖고 있는 그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거 따로 존재하죠. 그것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쪽에 위치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해봐. 아이의 질량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아빠의 질량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죠. 반대쪽에 위치하니까. 그쵸? 아이의 질량 중심이 아빠의 질량 중심보다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한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사소 가깝게, 다소 멀게 이렇게 그려야겠지. 그치? 그리고 이게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질량의 중심이에요. 결국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그 아빠의 질량 중심과 이 아이는 손을 잡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아이의 질량 중심은 저기 좀 멀리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이 둘의 합한, 이 둘 전체의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아빠가 질량이 더 크니까 아빠 쪽에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여기 있고 아이가 여기 있다면 이 두 사람의 질량 중심 같은 경우는 한 이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았을 때 그 원을 중심으로 그 질량 전체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쪽에 위치하죠, 그렇죠? 아이가 저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아빠가 여기 있고 질량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비유한 상황, 그 비유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림 그리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친숙한 소재에 빗대서 표현했다면 그 상황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또는 머릿속에서 그리든 옆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든 도식화해보든. 그래서 아이의 질량 중심이 더 먼데 따라서 그러므로 자 뭐에 대한 따라서 그러므로야. 따라서라고 하는 거 잘 봐. 결과인데 뭐에 대한 따라서야? 바로 앞문장에 따라서라고 일단 생각해보면 돼요. 또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 그러한 상황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든 또는 앞문장이든 앞문장대로 한번 가볼게. 아이의 질량 중심이 더 멀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아이의 질량 중심은 큰 원을 그리며 왜? 아무래도 질량 중심이 멀다 보니까 그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돈다고 했으니까 아이의 질량 중심이 그리는 그 원의 반지름이 훨씬 더 멀 거니까 클 거니까 더 큰 원이 될 거고요. 그쵸? 아빠의 질량 중심 같은 경우는 그 질량 중심과 가깝기 때문에 그 질량 중심과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과 아빠의 질량 중심 사이의 반지름은 짧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작은 원을 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아이의 질량 중심과 아빠의 질량 중심이 어떠한 크기의 원을 그리면서 그렇게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를 도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설명을 했는데 질량 중심. 항성과 행성도 본격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본래 설명하고자 하는 거 설명하죠. 항성과 행성. 도. 뭐처럼? 앞에서 봤던 아이와 아빠처럼. 그죠? 그럼 누가 아빠? 항성. 행성이 누구? 아이가 되겠죠. 왜? 행성이 항성 주위 돈다고 했어요. 아까 방금 말했던 그 아이와 아빠의 상황에서도 아이가 아빠 주위를 도는 거니까.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 주위를 같은 주기로 원 운동을 하는데 보통 항성이 행성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 즉 둘 전체를 합한 전체의 질량 중심은 행성의 질량 중심보다 항성의 질량 중심에 훨씬 더 가까워. 여기까지. 뭐처럼? 아이와 아빠의 전체의 질량 중심이 누구한테 가까웠던 것처럼? 아빠한테 가까웠던 것처럼. 그죠? 항성의 질량 중심에 아빠의 질량 중심에 훨씬 더 가까워. 심지어 항성 내부에 있다. 뭐가? 두 사람 전체의 항성과 행성의 전체의 질량 중심이. 그죠? 그러므로 행성의 질량 중심은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큰 원, 반면 항성의 질량 중심은 심지어 그 항성의 질량 중심은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이 항성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매우 작은 원을 그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성과 행성은 회전하는 동안 늘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에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다. 아이와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므로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은 관찰자에게서 멀어지고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항성은 관찰자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관찰자라고 하는 존재와의 그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자, 아까 관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있는 면을 포함해서 공전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행성이라고 해보자. 항성 어디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구라고 할게. 지구에 관찰자가 있다고 해볼게. 오케이? 관찰자가 있다고 해볼게. 항성이라고 할게요. 행성이라고 할게요. 그죠?
지금 행성이 항성의 주위를 돈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얘네 둘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고요. 어떤 걸 중심으로 반대편? 둘 간의 질량 중심. 그럼 지금 관찰자에게 있어서 행성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 자, 행성이 여기 있다고 해보자. 그럼 항성 어디에 위치하게 되겠어? 얘와 반대편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누가 더 가까운 거야? 행성이 관찰자에게 가까운 거죠. 반면에 항성이 여기 있다고 해보자. 행성 어디 있다? 반대편에 위치한다. 그냥 그 말 하는 거예요. 관찰자에게 있어서. 오케이? 오케이? 이걸 중심으로 그렇게 도는 약간 그런 걸 지금 지구에 있는 관찰자가 보게 된다면. 아까 앞에서 처음에 시선속도법. 등속 원동하는 단 하나의 행성만이 항성 주위를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에서 공전하는 경우다라고 했는데, 항성 주위를 관찰을 함에 있어서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에서 공전하는 경우, 그러면 저 항성이라고 하는 게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에서 공전을 한다는 게, 아까 그 관찰자가 이렇게 지구에 관찰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면에서 이렇게 공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약간 그 시선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 그림은 사실 약간 그려지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못 이해하면 약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 항성에 관찰자가 있는 걸로 너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 항성이라고 보자. 그럼 만약에 이거 주위를 행성이 돈다고 했을 때 항성도 봐야 되잖아. 지금 어딨어? 여기가 아니네. 항성은 관찰자에게 다가온다. 이 표현 자체가 항성 위에 관찰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성은 늘 그러면 관찰자가 곁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성과 행성을 둘 다 관찰자가 볼 수 있는 상황으로서 가정하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뭐에 대한 그러므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는 그 구도 때문에 결국 항성이 가까이 보면 행성이 멀은 거고, 항성이 가깝게 보이면 행성이 멀게 된다는 거. 그거는 잡을 수 있겠어요? 그림이 구체적으로 안 그린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이 그러므로가, 그냥 국어적으로 볼게요. 그림 그리지 말게요. 저 그러므로가 뭐에 대한 그러므로니까. 항성과 행성은 회전하는 동안 늘 둘의 전체의 질량 중심에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러므로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시선 속도라고 하는 개념 설명하고 있어요. 시선 속도 법이에요. 그 방법에 들어가는 개념 이름이에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는 거겠지? 대상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 이렇게 했어요. 대상이. 무슨 대상이겠어? 관찰의 대상이겠지. 그게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 대상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 음수값, 멀어질 때 양수값을 갖는다. 자, 대상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라고 하는 것과 멀어질 때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값이 매겨지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바로 앞에서 무슨 얘기 있었어? 행성과 항성의 그러한 회전 움직임, 그러한 회전 때문에 항성이 가까울 땐 행성이 멀고요. 행성이 가까울 땐 항성이 멀다고 했어요. 그쵸? 그 관찰자에게 있어서. 멀리 떨어져서 이 항성 행성기를 관찰하는 관찰자에게, 자, 멀리 떨어져서 관찰자는 분명히 그 항성 행성을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그림이 맞다고. 그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이 항성 행성기를 관찰하는 관찰자에게 행성은 작고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관찰하기 어렵지만 항성은 크고 빛을 내기 때문에 관찰이 더 쉽다.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난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일까요? 그거 생각해보자. 왜일까요? 이 얘기 왜 했을까요?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뭘 통해서 추정한다. 모항성. 아니, 행성을 그냥 관찰할 수 있으면 굳이 모항성의 관찰에 따라서 그것을 추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행성 관찰하면 돼. 근데 시선속도법,
분명히 51페그 B라고 하는 걸 51페그 B라고 하는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방법인 시선속도법이 모항성을 통해서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추정하는 거였어요. 행성은 보이지 않는다. 항성이 보인다. 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 1문단에서 어떠한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떤 그 방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소개할 수 있고요. 어떤 현상, 그 현상을 뭐 설명하기 위한 방법 또는 그 현상을 뭐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뭐 이런 것들 어쨌든 1문단에서 방법 소개하잖아.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수단을 사용한 방법이잖아. 그 방법이 뭘 사용하는 방법인지 그 방법에 적용된 이론이 무엇인지 명확히 잡은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 상수라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너희들 스스로 스스로 어렵겠죠. 이렇게 독해를 하는 게. 근데 해당 지문 통해서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잖아. 그렇죠? 분명히 경험하고 있죠. 행성이 항성 주위를 도는 동안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항성의 시선 속도가 음수. 행성이 관찰자에게 멀어진다. 그럼 항성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항성이 그렇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관찰자에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항성의 시선 속도를 음수 값으로 매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은 상대적으로 관찰자로부터 멀기 때문에 항성의 시선 속도는 더 멀기 때문에 양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행성의 시선 속도에 대해서는 1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 항성의 시선 속도에 따라서 행성의 존재, 움직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성을 통해서, 모항성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모항성이 행성과 짝을 이루어 행성계의 중심 주위를 도는 속도는 항성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에 따라 스펙트럼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나왔어요. 모항성이 이렇게 도는 속도는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도플러 효과 이거 주제 통합에도 나왔던 소재인데 항성의 시선 속도가 양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자 항성의 시선 속도 양수예요. 양수로서 절대값이 커져요. 일단 그럼 기본적으로 항성의 시선 속도 양수라고 하는 것은 항성이 더 멀리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절대값이 커지게 되면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빛의 스펙트럼 변화가 생기는 거 얘기하고 있죠. 항성의 시선 속도가 음수로서 가까워졌네요. 절대값이 음수로서 절대값이 커질수록 빛의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 원인 행성의 공전 주기에 맞추어 스펙트럼의 파장도 같은 주기로 변한다. 결국 이렇게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 항성의 시선 속도가 양수로 절대값이 커지냐 음수로 절대값이 커지느냐에 따라서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럼 빛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항성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에 따라서 모두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과 짝을 이루고 있는 행성의 움직임 존재와 움직임 또는 행성의 공전 주기에 맞춘 스펙트럼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주기로 그렇게 파악이 가능하며 그거에 따라서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성의 이러한 시선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빛의 스펙트럼이 변화하는 게 곧 그것과 짝을 이루고 있는 행성의 공전 주기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 스펙트럼의 파장, 그것의 변화 주기라고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잊지 마세요.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었는지, 그 방법이 무슨 방법으로서 소개가 되었는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4문단.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항성의 시선 속도. 그럼 항성의 시선 속도에 따라서 결국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시선 속도가 초속 10m 정도에 불과. 어떻다는 거야? 초속 10m 정도? 빠르다는 거야? 느리다는 거야? 느리다? 작다? 느리다? 값이 작다라고 하는 거니까 느리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므로 웬만한 분광기로는 감지가 어렵다. 아, 우리가 항성의 시선 속도를 감지를 해야 그걸로부터 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주기로 항성 주위를 도는지 등. 근데 항성의 시선 속도를 만약에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럼 앞에서 그렇게 이론적으로 되는 것들, 이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실제로 실현하기가 쉽지 않겠고 어렵겠죠. 실현이 안 되겠죠. 무슨 상황 제시? 문제 상황 제시. 문제 상황 제시했으니까 대안 말해버렸네, 샹. 대안 제시. 대안 해결책의 해결책인 이유는 뭐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해결책이라고 했어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야? 항성의 시선 속도가 매우 느려서 웬만한 분광기로는 감지가 어렵다. 그러면 웬만하지 않은 분광기를 사용해야 항성의 시선 속도를, 저렇게 느린 시선 속도를 캐치할 수가 있겠죠. 항성의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걸 빠르게 만드는 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건 항성의 움직임이니까. 근데 이 분광기를 개선하는 건 뭐 할 수 있는 영역이겠지. 가볼게요. 도플러 분광학을 이용해 항성의 시선 속도를 기존의 웬만한 분광기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LOD 분광기. 자, 기억 무엇으로서 우리한테 소개됐어요? 무엇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됐어? 해결책으로서 소개됐죠. 그 웬만한 분광기가 아닌 분광기로 소개했죠. 저 느린 항성의 시선 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웬만한 분광기가 아니에요. 웬만하지 않은 분광기예요. 얘는 이 웬만한 분광기와 어떤 점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어야 웬만한 분광기에서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LOD 분광기는 1994년에 광학망원경에 장착되어 작동을 시작했다. 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네요. 아, 너네 태어나지도 않았죠. LOD 분광기는 전체 가시광선 영역인 390나노미터와 681나노미터 사이에서 최고의 해상도를 가진 스펙트럼을 얻었다. 그래서 졸라 쩌는 거다 그냥. 오케이? 근데 구체적인 수치 나왔으니까 이 사이라고 하는 건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94년 봄에 마요르와 켈로 팀은 LOD 분광기를 가지고 태양계로부터 25파세기 이내 영역의 외계에서 행성을 찾아 나섰다. 근데 이 행성을 어떤 식으로 찾았겠어? 여기서 뭐 물어보거나 문맥상 뭐 필요한 정보는 아닌데 한번 중간 점검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그 행성을 찾으려고 하겠어? 이 분광기를 가지고, 이 분광기를 통해서 뭘 파악하고 뭘 측정, 뭘 감지하고자 했겠어? 항성의 시선 속도 감지하고자 했겠죠. 그리고 그러한 항성의 시선 속도에 따라서 음수의 절대값으로서 커지는지 양수의 절대값으로서 커지는지를 통해서, 그거는 이제 그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통해서 파악을 했을 거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항성의 움직임, 항성의 그러한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에 따라서 행성을 감지하고 파악하려고, 인지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 방법이니까. 켈로는 지도교수인 마요르가 안식년을 보낸 동안 쉬는 해 1995년 1월에 지구에서 48광년 떨어진 페가수스 자리는 5등급 별인 51페그를 관측했는데, 자, 이거 1문단에서 나왔던 애 나왔네요. 그쵸? 아니에요. 걔랑 다른 애예요. 왜요? 관측했어요. 왜요? 관측할 수 있는 애니까. 그쵸? B가 없죠. 그쵸? 근데 B는 내 오탈전에 쓸 수도 있잖아. 관측 대상. 뭘 관측한다? 우리 뭘 인지한다? 항성을 분명히 파악한다, 관측한다. 맞아요?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가 나타남을 확인. 스펙트럼에서 청색, 적색. 아마 뭐에 따른 거겠어? 이 항성의 시선 속도에 따른 거겠지. 정신 차려. 그죠? 그거에 따른 거겠지, 그치? 처음에는 왜 이래? 고장났나? 계기 이상을 의심했으나 이내 곧 변이의 규칙성을 그런 근데 이 고장났으면 막 마음대로 그럴 텐데 일정한 주기가 있었다는 거죠. 리듬이 있었다는 거야.
그것을 근거로 목성의 절반 정도의 질량을 갖는 행성이 0.05 천문 단위의 거리에서 4.21의 주기로 51페그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자, 이거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고 파악. 목성의 절반 정도의 질량을 갖는 행성이 그것을 공전하고 있다고 판단. 결국 이 별인 항성인 51페그를 관측했고 그 별빛의 스펙트럼에서 이러한 편의들이 나타났는데 이 변이가 나타나는 것이 규칙성이 있고 주기가 일정의 주기가 있어. 그것 통해서 뭐 추정한 거야? 추정한 거죠. 이게 실제로 그 행성을 본 게 아니에요. 근데 항성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 시선속도법을 통해서 이러한 행성이 공전하고 있다고 판단한 거, 추정하고 있는 거. 즉, 그 추정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애가 뭐겠어요? 51페그 B가 되겠죠. 그게 행성이었습니다. 분명히 51페그 B는 1문단에서 무엇으로서? 항성으로서 소개됐어? 행성으로서 소개됐어? 행성으로서 소개가 됐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행성의 대기는 1000도씨에 달하게 뜨거웠고요. 켈로는 지도교수에게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지금 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안식년 보내고 있다가. 근데 이러한 특성을 갖는 행성은 생각할 수 없었어. 직접 보기 전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어떤 지식에 따르면. 지도교수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7월까지 켈로가 추가적으로 모은 측정 결과들이 이전 결론들, 즉 그 51페그라고 하는 별 존재하고요. 그 별 주위를 목성의 절반 정도의 질량을 갖는 행성이 공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지하는 추가 증거들이, 자료들이 나타나자 마이오르는 지도교수는 생각을 바꾼 거죠. 그들의 논문은 목성과 유사한 질량이면서 목성과 달리 뜨거운 대기를 갖고 항성 가까이에서 공전하는 거대 행성을 발견했던 보고를 담고 있어 그동안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이던 고전적인 행성 생성론 들어맞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그때 당시에 지배적인 행성에 대한 지배적인 지식과는 맞지 않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배적인 어떤 천문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으로, 곧이어 이 방법으로, 무슨 방법? 시선속도법. 외계 행성들, 51페그 B뿐만이 아니라 외계 행성들이 여러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뜨거운 거대 행성들도 있었기에 51페그 B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패러다임, 즉 이러한 행성은 없어 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이 변화가 생긴 거죠. 왜? 그것을 지지하는 추가적인 증거들이, 다른 외계 행성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뭐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고 중심 소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선속도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시선속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1문단에서는 결국 51페그 B라고 하는 그 외계 행성을 발견을 했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방법이 시선속도법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상술했던 것이 시선속도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방법에 적용된 원리는 무엇이며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발견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쵸? 근데 다음 내용 못 나와. 2009년 프랑스 주도의 코롯 계획이 외계 행성 코롯 7B를 통과법으로 발견하고 뭐 잡아야 돼? 다른 방법 잡아야 돼요. 중심 소재가 시선속도법이라고 하는 방법이었는데 지금 5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저 통과법이라고 하는 행성을 발견한 다른 방법입니다. 그럼 뭐 파악할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 방법이 중심 소재로서 많은 문단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5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다른 방법 나왔어요. 이건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일까? 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는데 중심 소재가, 전반적인 중심 소재가 시선속도법이라면 그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공통점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행성을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차이점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 2012년부터는 갑자기 통과법으로 외계 행성이 발견되는 일이 부쩍 늘어났다. 이 방법, 통과법은 시선속도법과 달리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뭘? 차이점을.
왜? 이 글에서 지금까지 설명해줬고 이 글에서 중심 소재로 설명했던 것이 시선속도법이니까 새로운 방법 소개했어요. 그 방법, 기존에 앞에서 설명했던 그 중심 소재로서 설명했던 것들과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나도 아까 예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차이점 나온다고. 차이점 파악할 준비해야 된다고. 행성의 질량이 아니라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이네요. 아까 앞에서 결국 그 뭐였어? 51패급 B 같은 경우도 목성과 거의 가까운 수치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라고. 대기가 굉장히 뜨겁다라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 그러니까 시선속도법은 질량을 알아내는 거였고 통과법은 행성이 항성의 앞면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항성의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면, 관찰자에게 있어서 앞면이라고 여겨지는 곳을 가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어두워지는, 밝기가 어두워지는 정도를 감지함으로써 존재와 반지름, 주기 등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 가려지는 정도에 따라서 빛의 양이 줄어들으니까 그 빛의 양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후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이 두 가지 방법 시선속도법, 통과법 외에 다른 방법 나오겠네요. 미세 중력 렌즈 방법. 그럼 아까 앞에서 둘 간의 차이를 무엇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낸다. 질량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크기를 알아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미세 중력 렌즈 방법이라고 하는 다른 방법은 무엇을 알아내는지 그 행성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알아내는지를 파악하려고 해야겠죠. 성광 잠 깨세요. 더 많은 외계 행성이 발견되면서 외계 행성 천문학에 큰 진보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외계 행성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발견이 되는 거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양계의 구조와 행성 궤도 배열이 전형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행성계는 훨씬 다양한 구조, 행성 궤도 배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행성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려지게 되었다. 뭐가 되면서 이렇게 외계 행성 천문학에 큰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 이러한 알려지게 되는 이렇게 천문학이 발달하게 되는 천문학이 이렇게 진보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심 소재인 시선속도법이 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자, 방법, 해당 지문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선정을 했느냐? 그 방법.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근데 철학 지문에도, 인문예술 지문에도 나올 수 있고요. 사회문화 지문에도 나올 수 있어요. 경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죠? 과학 지문에서 이렇게 방법이 나왔을 때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이며 결국 무엇을 측정하거나 무엇을 관찰하거나 그걸 통해서 무엇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반드시 잡으려고 처음에 그 방법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잡으려고 해야 돼. 너희 처음 부분은 약간 워밍업, 뇌 또는 독해에 필요한 어떤 그런 뇌 감각들이 깨어나기 전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후루룩 읽고 넘어갈 수도 있게 돼요. 근데 그렇게 후루룩 읽고 넘어가게 되는 순간 어차피 본문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근데 그 본문은 사실 어떠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 기틀을 내가 잘 마련하고 그 기틀 위에서 그 해석의 틀 위에서 정보들 쌓아 나가라고 분명히 강조했던 게 그런 겁니다. 초반의 부분들 그것이 일단은 의미 테두리, 의미 울타리를 형성하는 부분이에요. 일문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글에서 난 처음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반드시 일문단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좀만 쉴게요.